권지혁은 도시의 밤을 소유한 남자였다. 퀀텀리프 홀딩스의 심장부인 GFC 타워.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에게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시장에 불과했다. 빛의 강물처럼 흐르는 자동차들의 행렬도,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들의 불빛도 그의 차가운 심장에는 어떠한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모든 것은 분석되고 예측되어야 할 데이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알고리즘과 같았다. 아침 5시 기상부터 자정의 마지막 보고서 검토까지 단 1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CEO라 불렀지만 그는 그 별명을 오히려 자신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겼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 그것이 바로 권지혁을 정상에 올려놓은 힘이었으니까.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권지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훑고 있었다.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숫자와 결과, 그리고 승리뿐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독히도 효율적인 하루의 끝이었다. 치열했던 인수합병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후였다. 피곤함보다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만족감이 그의 전신을 감돌았다. 그의 전용 세단이 미끄러지듯 GFC 타워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남동의 고급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고 오직 권지혁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미세한 소음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다. 예정에 없던 정차였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시간 낭비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고개를 들자 운전석에 김 비서가 곤란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골목에서 소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권지혁의 차가운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에서 한 블록 벗어난 어두컴컴한 골목.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그곳에서 보기 흉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교복을 입은 소녀 하나를 벽으로 몰아쓰고 있었다. 소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낡은 백팩을 끌어안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것을 빼앗으려 거칠게 다그치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무관심과 짜증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그가 해결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완벽한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저 무지한 폭력에 대한 경멸이 솟아올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길을 비키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에게 그 소녀는 길가의 돌멩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필요도 없는 미미한 존재였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녀를 위협했다. 그들 중 하나의 목소리가 차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깟 고물 노트북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 말에 소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다. 그 노트북은 소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녀의 꿈이었으며 세상과 싸울 유일한 무기였다. 한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 노트북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연구자료, 미완성된 코드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약한 교복 차림의 소녀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무심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폭력의 장면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위태로운 저항. 그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저항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의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변수였다. 결국 남자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소녀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려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비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군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년간 권지혁을 보조하며 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다. 그의 역할은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김비서가 남자들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만하시죠. 하지만 술에 취했는지 혹은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꺼져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권지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이런 무가치한 일로 1분이라도 더 허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차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권지혁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된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아우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남자들을 훑어보았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닿자 남자들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남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5초 주지. 내 시야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골목 전체를 지배했다. 남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욕설을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한서연과 권지혁, 그리고 김비서 3사람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자신을 구해준 것인지 아닌지 모를 이 낯선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소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손목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방해물을 제거했고 이제 다시 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차를 세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권지혁은 이미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린 채 방금 전의 소동 따위는 기억의 저장고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렸다. 그녀의 뺨에는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홍조가 떠올랐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압도하던 차가운 눈빛과 얼음장 같은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선의로 그녀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린 것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그녀의 전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낡은 백팩을 다시 고쳐매었다. 가방 안에서 느껴지는 노트북의 단단한 감촉이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시켜야 했다. 그녀는 멀어지는 차의 불빛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그러나 전달되지 않을 감사 인사였다. 그날 밤 권지혁은 평소처럼 자신의 저택에서 다음 날의 전략을 구상하며 잠이 들었다. 그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소녀, 무심코 던진 한 번의 도움.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얼음 심장을 가진 CEO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낡고 허름한 옥탑방에 돌아온 한서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다. 방금 전에 위험천만했던 순간은 까맣게 잊은 듯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넘나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알 수 없는 수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여고생의 눈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고독한 천재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코드의 마지막 조각을 해독하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것은 프로메테스라 이름 붙여진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이었다. 하지만 코드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는 단순한 기술적 난관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데이터를 파괴하려 한 흔적들이었다. 오늘 자신을 덮친 괴한들도 그 음모의 일부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보았던 검은 세단이 스쳐 지나갔다. 그 차가운 남자, 그는 누구일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의 등장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조각일까? 한서연은 복잡해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구를 지켜내야만 했다. 권지혁의 세단이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까 그 학생 괜찮을까요? 그는 혹시라도 권지혁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워했다. 권지혁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알바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지혁은 드물게도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코드의 바다를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한 소녀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저항이 뒤섞인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그는 짜증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였다. 그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켜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녀의 눈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미세한 노이즈가 끼어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권지혁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날 밤. 한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그녀의 방을 밝히는 것은 오직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암호체계는 다른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대화였다. 그녀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잊혀진 고대 문명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그녀는 아버지가 설계한 데이터의 미로 속을 탐험하고 있었다. 각 라인의 코드는 아버지의 논리와 철학을 담고 있었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하나는 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인공지능 프로메테스의 잔해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연구 일지 중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화된 텍스트 파일에는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을지 모를 단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잠재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특히 동료였던 M이라는 이니셜의 인물이 프로젝트에 위험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자신을 공격했던 괴한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이었다.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기지국을 거쳤지만 마지막 신호는 기묘하게도 퀀텀 리프 홀딩스의 경쟁사인 이노시스 테크의 사옥 근처에서 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GFC 타워에 퀀텀 리프 홀딩스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 SOC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보안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보안팀을 총괄하는 박진수 팀장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이번 공격은 그가 20년간 겪어온 어떤 것과도 달랐다. 무차별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식한 방식이 아니었다. 마치 시스템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지점만을 골라 정밀하게 타격해 들어왔다. 그 우아하고 치명적인 공격 앞에서 그들의 방어벽은 종이장처럼 무력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혼란을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나직한 질문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전문가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공격의 목표가 뭐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나? 왜 역추적이 불가능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 팀장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보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디도스 공격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서버를 마비시켜 혼란을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연막 작전입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혼란을 틈타 진짜 목적을 가진 침투가 내부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옥탑방의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세상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인터넷 뉴스피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만들어낼 사회의 작은 파동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때 속보로 뜬 퀀텀 리프 홀딩스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서버 불안정이라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천재적인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공개된 퀀텀 리프의 공격 시그니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분석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변칙성. 그녀의 눈은 바로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주 작은 크기의 데이터 웜웜이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웜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가 생전에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했던 보안 코드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코드를 훔쳐 그것을 파괴적인 무기로 변질시킨 것이다. 아버지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이제
사람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세상을 위협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을 공격해 노트북을 빼앗으려던 자들과 지금 퀀텀 리프 홀딩스를 공격하는 자들은 동일한 세력이었다.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 담긴 이 노트북을 손에 넣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지 모를 퀀텀 리프 홀딩스를 흔들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비상회의는 끝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공격은 마치 경고라도 하듯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미 회사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흠집이 났다. 철벽 보안이라는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제와 똑같은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은 정복해야 할 시장으로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린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는 이런 종류의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상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목적도 불분명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논리를 무시한 채 어젯밤 골목에 소녀가 떠올랐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던 그 기묘한 눈빛. 지금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생각의 파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세상이 그의 철옹성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한소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상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고작 고등학생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증거인 이 노트북만 빼앗기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노트북과 함께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길, 아니면 이 위험한 진실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길.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꿈을 이대로 썩게 둘 수는 없었다. 결심이 서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혼자서 싸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되어줄 존재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퀀텀 리프 홀딩스,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차가운 눈빛의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설령 연락이 닿는다 해도 그가 일개 고등학생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재적인 두뇌와 그 두뇌가 구현된 이 낡은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 얼음 같은 남자가 자신을 무시할 수 없도록 먼저 그의 세상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한소연은 새로운 코드창을 열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퀀텀 리프 홀딩스의 철벽 같은 방어벽을 뚫고 그 심장부에 있는 남자 권지혁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
그 가느다란 첫 번째 실이 이제 막 그녀의 손끝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한서연의 옥탑방은 이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을 개시했다. 목표는 권지혁의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정교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단순한 이메일이나 해킹으로는 그의 관심을 끌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어젯밤 퀀텀 리프를 공격했던 해커들이 남기고 간 아주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이 다음 침투를 위해 몰래 만들어 놓은 백도어였다. 보통의 해커라면 이 백도어를 이용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냈겠지만 한서연의 목적은 달랐다. 그녀는 파괴가 아닌 소통을 원했다. 그녀는 그 통로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작은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시스템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깨끗하고 완벽한 코드였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퀀텀 리프의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감지하지 못한 채 권지혁의 개인 집무실 메인 컴퓨터에만 추적이 불가능한 텍스트 창을 띄울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명함이자 목숨을 건 초대장이었다. 같은 시각 GFC 타워 최상층의 권지혁은 끝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해결책은 없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공격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들어온 이물질.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 중앙에 모든 창을 무시하고 검은색 텍스트 창 하나가 유령처럼 떠올랐다. 바이러스 경고창처럼 요란하지도 않았고 해킹의 증거인 랜섬웨어처럼 조잡하지도 않았다. 그저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가 타자치듯 한 줄씩 나타나는 지극히 간결하고 미니멀한 형태였다. 그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어젯밤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스템 안에 유령을 심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유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를 쫓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30분 뒤 서울숲 벤치 혼자 오십시오. 메시지는 그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이 나타난 뒤 텍스트 창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권지혁은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첫 반응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회사의 심장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개인 단말기가 뚫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모욕이었다. 그는 즉시 인터폰으로 박진수 팀장을 호출했다. 박 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지만 시스템 로그를 아무리 뒤져도 외부 침입의 흔적을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그제야 권지혁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상대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도 시스템을 파괴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유령. 박 팀장이 확신할 수 없지만 존재할 것이라 의심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 익명의 발신자는 자신의 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격자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에 다가갈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권지혁은 결정을 내렸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캐주얼 재킷과 평범한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김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일로 외출한다고만 알렸다. 그는 혼자 움직일 생각이었다. 물론 만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준비한 채였다. 약속된 장소인 서울숲은 밤의 정막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한적한 산책로의 벤치에 후드 티셔츠를 뒤집어 쓴 작은 인형이 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앳된 얼굴, 교복 위에 걸친 후드티. 어젯밤 골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녀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어젯밤의 만남조차 계획된 것이었나? 불쾌함과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일개의 고등학생이 퀀텀 리프의 보안망을 뚫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한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기운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안전한 가상망을 통해 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를 공격한 웜코드와 자신의 아버지가 설계한 원본 코드의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자신을 습격한 괴한들의 통화 기록이 이노시스테크 주변에서 끝났다는 위치 정보까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핵심 기술이 담긴 이 노트북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훔친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서 당신의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들을 응시했다. 그는 감성적인 이야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브리핑이었다. 이 소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핵심에 있는 비범한 천재였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 시스템 아키텍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메인프레임과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0.1초 미만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공격자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그녀는 그의 보안팀조차 찾아내지 못한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권지혁은 침묵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했다. 이 소녀는 진짜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비합리적인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업을 협상할 때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내가 너에게 완벽한 신변 보호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지. 그의 말에 한서연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권지혁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 대가로 넌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내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유령을 찾아내고 그들의 본거지를 역추적하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내 손에 쥐어줘야 해. 이건 부탁이 아니야. 계약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온정도 없었다.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한서연은 그의 얼음 같은 눈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는
기묘한 안도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약하죠. 그 한마디와 함께 차가운 CEO와 천재 소녀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계약이 성사된 다음 날, 한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집이나 회사 본사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 예측 가능한 행동은 적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대신 그는 김비서를 통해 서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그녀를 위한 새로운 비밀 기지였다. 허름한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미니멀하지만 기능적인 가구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빛나게 만든 것은 세상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듯한 최고 사양의 컴퓨터 장비들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함께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 불가능한 통신 회선을 제공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에코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었다. 김비서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연락책 임무를 맡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 어린 소녀가 과연 회사의 운명을 걸 만한 인물인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 놀라운 집중력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며 그의 의심은 곧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선 지휘관이었다. 한서연은 안전한 포털을 통해 퀀텀리프 홀딩스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이 시각화되고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가 3차원 지도로 그려졌다. 그녀는 시스템 속에 숨어든 또 다른 유령을 사냥하는 더 강력한 유령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침내 유령의 실체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악성 코드였다. 단순히 정보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기생충처럼 시스템의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속에 자신의 코드를 숨기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변종이었다. 그것은 퀀텀 리프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와도 같았다. 그녀는 보안 화상통신을 통해 권지혁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건 단순한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가졌죠. 그녀의 설명은 침착하고 논리적이었다. 권지욱은 말없이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만을 던졌다. 그녀는 현장 지휘관, 그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령관. 둘 사이에는 이미 완벽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다. 권지혁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수백억을 투자한 자신의 보안팀이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것을 이 소녀는 단 48시간 만에 정체를 파악하고 분석해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우연히 도와준 어린 학생도 복수를 위한 유용한 도구도 아니었다. 자신과 대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정. 그의 차가운 마음에 서서히 존중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코드네임 에코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질문하지 말고 지원해 라고 지시했다. 또한 매일 밤 그녀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차갑지만 단단한 유대감이었다. 이제 유령의 정체를 파악한 한서연은 그것을 역추적하는 고된 작업에 착수했다. 적은 전 세계에 걸쳐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와
유령 회사. 암호화된 네트워크 뒤에 자신의 모습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끝없는 디지털 미로 속에서 벌어지는 숨바꼭질과 같았다. 적은 일부러 거짓된 흔적들을 남겨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아버지의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유령의 사고방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기술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적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피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를 통해 결제된 서버 임대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그녀는 그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마침내 돈의 흐름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에서 멈췄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투자 회사였다. 하지만 권지혁이 퀀텀 리프의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 회사의 배후를 추적하자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모회사는 바로 퀀텀 리프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이노시스테크의 최대 주주 중 하나였다. 이제 권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이노시스테크의 CEO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최민준, 젊고 명석하며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으로 악명 높은 인물. 권지혁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었다. 그의 입계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권지혁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최민주는 한때 한서연의 아버지가 근무했던 국책연구소의 주니어 연구원이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일지에 등장했던 이니셜 M, 민준.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기술을 훔치고 한서연을 위협하고 퀀텀 리프를 공격한 배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최민준이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적에게 마침내 얼굴과 이름이 생겼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유령과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최민준과의 전면전이었다. 권지혁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회사의 명운, 그리고 한 소녀의 복수가 걸린 개인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민준. 숙적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 권지혁의 사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노시스 테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섣부른 공격은 뱀을 건드려 풀숲만 무성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은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때였다. 그는 한서연과의 보안 화상회의를 연결했다. 화면 속 소녀의 얼굴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고 진지했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민준을 끌어내릴 증거는 충분한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베리타스 캐피탈과의 연결고리는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최민준처럼 교활한 사람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권지혁이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이미 최민준과의 법적 공방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소모적인 싸움이 될지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 말을 이었다. 정면 공격은 그에게 우리가 그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신호만 줄 뿐이에요. 오히려 그가 우리 시스템에 심어놓은 유령을 역으로 이용해야 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이 만든 유령을 우리의 스파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에 모든 전략이 새롭게 그려졌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적을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역공작.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심리전이야말로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계획을 말해봐. 그는 짧게 명령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지휘관들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최민준이 만든 통로를 통해 그가 가장 원할 만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작전명은 프로젝트 이카루스로 정해졌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처럼 최민준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그 탐욕을 자극할 완벽한 미끼를 만들어야 했다. 권지혁은 경영 전략가로서의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는 퀀텀 리프 홀딩스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위해 위조된 연구개발 예산안, 허위 재무 보고서, 그리고 극비 이사회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실제 문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동안 한서연은 기술적인 미끼를 만들었다. 그녀는 복잡하지만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숨겨놓은 설계도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가짜 소스 코드를 창조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미세한 오류들을 교묘하게 심어놓았다. 그것은 최민준 같은 기술 도둑만이 알아채지 못할 천재가 설계한 함정이었다.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미끼를 적의 입에 물려줄 차례였다. 한서연은 극도로 섬세한 디지털 외과 수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짜 정보들을 한 번에 풀어놓지 않았다. 대신 최민준의 유령이 마치 힘겹게 퀀텀 리프의 보안을 뚫고 정보를 훔쳐내는 것처럼 보이도록 상황을 연출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이카루스 관련 파일들이 저장된 가상 서버에 의도적으로 작은 보안 허점들을 만들었다. 며칠에 걸쳐 유령은 한서연이 열어준 길을 따라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정보들을 조금씩 빼내가는데 성공했다. 최민준의 보안팀은 자신들의 악성 코드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이다. 그들은 퀀텀 리프의 보안 시스템이 자신들의 공격으로 인해 약화되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권지혁과 한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이노시스테크의 화려한 CEO 집무실에서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팀이 훔쳐온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권지혁을 자신의 아래로 보고 있었다.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인간. 경영은 잘할지 몰라도 기술의 본질은 모르는 장사꾼이라고 무시했다. 그런 권지혁의 회사가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첫 번째 조각이 들어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퀀텀 리프를 완전히 꺾고 자신이 업계의 유일한 황제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연구팀에게 훔쳐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공학을 통해 기술을 복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유출될수록 최민준의 확신은 탐욕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사회를 설득해 막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복제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이 아직 자신의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 비웃었다. 가장 완벽한 범죄는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모르는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사냥꾼이라 믿었던 자신이 사실은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진짜 사냥꾼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 한서연은 최민준의 유령을 통해 오히려 그의 시스템 내부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피드백 회로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어떤 파일을 가져가는지, 어떤 데이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최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노시스테크의 주식 변동, 프로젝트 이카루스, 개발에 필요한 특정 희귀 원자재의 구매 동향, 핵심 연구 인력의 재배치까지 최민준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으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권지혁의 입게 아주 드물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1단계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먹이를 쫓던 굶주린 늑대는 이제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함정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다음 단계를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들에게로 넘어왔다. 최민준의 야망이 담긴 이노시스테크의 비밀 연구소에서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핵심 프로토타입 시연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최민준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저 기술이 완성되면 권지혁의 퀀텀 리프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미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초회종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석 연구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마침내 프로토타입이 가동되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데이터 수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성공의 가능성을 비추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했다. 경고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지며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 에러 메시지로 뒤덮였다. 안정적이던 데이터 수치는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이내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프로토타입은 굉음과 함께 스파크를 튀기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첫 반응은 자신의 연구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연구소로 뛰어들어가 무능함을 질책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원인 분석 끝에 수석 연구원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대표님, 이건 저희의 실수가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수석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분석 자료를 내밀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숨겨놓은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제야 최민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꾼의 덫에 걸린 쥐에 불과했다. 권지혁,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권지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며 포효했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순수한 증오로 일그러진 야수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권지혁을, 그리고 그를 도운 미지의 조력자를 반드시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소집했다. 퀀텀 리프의 정보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는 으르렁거렸다. 권지혁이 어떻게 우리 유령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아내. 그의 주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그 쥐새끼가 누군지 당장 찾아내. 그의 명령은 이제 기업 스파이 활동이 아닌 개인에 대한 표적 수사로 바뀌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었다. 최민준의 팀은 유능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한서연의 디지털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처음으로 돌아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퀀텀 리프가 처음 공격당했던 시점을 전후로 권지혁의 모든 동선을 재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권지혁의 차량이 예정에 없이 잠시 정차했던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 흐릿한 CCTV 영상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와 그녀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권지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최민준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권지혁의 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저 소녀와 마주친 직후부터였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소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낡은 옥탑방과 이전 학교 주변의 사람을 풀었다. 한편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최민준의 디지털 동향을 감시하던 한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활동 패턴이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퀀텀 리프의 데이터를 노리지 않았다. 대신 방대한 양의 개인 신상 정보와 얼굴 인식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표를 바꾼 것이다. 그들은 바로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거의 동시에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한서연이 살던 동네와 학교의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 그녀에 대해 셔묻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디지털 세상의 위협이 마침내 차가운 현실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보고를 받은 권지혁의 반응은 이전과 같이 신속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의 대상은 상황이 아닌 위협 그 자체를 향해 있었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아래에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맹렬한 보호 본능, 코드네임 에코. 이 소녀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유용한 자산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그녀를 노리는 것은 그녀를 통해 자신을 공격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권지혁은 즉시 안전 가옥의 완벽한 폐쇄를 명령했다. 외부와의 모든 물리적 접점을 차단하고 그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예 보안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건물을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는 철옹성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보안 훼손을 통해 한서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에 비즈니스적인 톤이 아니었다. 그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지만 이상한 안도감을 주는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막을 테니. 그 짧은 문장에는 계약 이상의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보호자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잠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안전 가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최민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뇌와 전략을 겨루는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한 소녀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권지혁이 겹겹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안에서 한서연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답답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창밖을 내다볼 수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그녀는 마치 금박을 입힌 새장 속의 새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현실 세계의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불안과 분노를 연료 삼아 키보드 위에 쏟아부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나 역공이 아니었다. 최민준이라는 괴물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그의 심장을 꿰뚫을 단 한 발의 총알을 찾아내야 했다. 수동적인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공격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이노시스 테크의 심장부, 최민준의 개인 서버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은 바로 그곳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최민준의 개인 서버에 침투하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만큼이나. 서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중 방어벽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서로의 수를 읽고 함정을 파는 두 천재의 두뇌가 벌이는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이었다. 한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잊은 채 그가 설계한 디지털 미궁속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단 하나의 균열을 발견했다. 최민준이 그의 오만함 때문에 미처 지우지 못한 아주 오래된 흔적. 그와 아버지가 함께 일했던 국책연구소 시절에 사용했던 구식 암호화 프로토콜이었다. 최민준은 그것을 변형해서 자신의 보안 시스템 일부에 적용해 놓았다. 세상 누구도 이 낡은 열쇠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 자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프로토콜의 원리를 어린 그녀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었다. 과거에 아버지가 남겨준 열쇠로 한서연은 마침내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서버 내부는 기업 비밀과 불법적인 거래 기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녀는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리온이라는 별자리 이름으로 위장된 2중 3중으로 암호화된 비밀 디렉토리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오리온 디렉토리에 암호를 푸는 것은 기술적인 작업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해부하는 과정과 같았다. 암호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그의 뒤틀린 욕망과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한서연은 지옥의 맨 밑바닥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최민준이 주고받았던 과거의 이메일과 연구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잠재력을 보이자 점점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가는 최민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으로 판매하자고 아버지를 회유했고, 아버지가 이를 격렬하게 거부하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끔찍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악성 코드의 설계도였다. 파일명에 적힌 차량 식별 번호는 그녀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탔던 바로 그 차의 번호와 일치했다. 고속 주행 중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조종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디지털 살인 무기.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짧은 영상 통화 녹화 파일이었다. 화면 한쪽에는 지금보다 젊은 시절의 최민준이, 다른 한쪽에는 어둠 속에 가려진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연구 방해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연구의 마지막 조각을 회수할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암살이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최민준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순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뜨거운 것은 뼛속까지 태워버릴 듯한 분노였다. 이제 이 싸움은 기업의 정의나 자기 방어의 차원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의 모든 것을 건 복수였다. 그녀는 오리온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권지혁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게 그놈의 진짜 얼굴이에요.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침묵 속에 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한 천재 과학자의 죽음, 한 아이를 고아로 만든 냉혹한 계획,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 그의 통제된 분노는 이제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회사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최민준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수한 증오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최민준을 단지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저지른 죄값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겠다고. 이제 그와 한서연은 계약이 아닌 피의 맹세로 묶인 동지가 되었다. 한서연이 최민준의 판도라 상자를 연 그날 이후 권지혁의 세상에는 폭풍 전에 고요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잘라낼 가장 정확한 단 한 번의 타격이 필요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권지혁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최민준이 교묘하게 퍼뜨린 악성 루머들로 인해 퀀텀 리프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권지혁이 일부러 실패하도록 유도한 몇몇 핵심 프로젝트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권지혁을 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최민준은 덫에 걸린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권지혁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지금이 권지혁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진짜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과 같은 유령 회사들과 뇌물로 매수한 내부 이사들을 동원해 퀀텀 리프 홀딩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마침내 최민준은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권지혁의 경영 실패를 명분으로 한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 안건은 CEO 권지혁 해임 및 이노시스테크의 적대적 인수 합병 제안이었다. 이것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담하고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모두 이것이 얼음제왕 권지혁 시대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GFC 타워.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은 최민준이 약속한 달콤한 과실을, 다른 한쪽은 권지혁의 몰락이 가져올 후폭풍을 계산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권지혁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최민준은 그것을 패배를 직감한 자의 공허한 허세라고 비웃었다. 그는 권지혁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설 어떠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최민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는 퀀텀 리프의 추락과 권지혁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권지혁이 의도적으로 실패시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지만 이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퀀텀 리프를 오직 자신만이 구할 수 있는 침몰하는 배로 묘사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최민준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들은 권지혁의 과거 실적까지 폄하하며 그를 무능한 리더로 몰아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권지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스스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최민준뿐만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배신자의 얼굴을 자신의 눈에 새기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이제 낡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 최민준이 퀀텀 리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권지혁을 내려다보았다. 권지혁 회장, 이제 할 말은 없으시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제 곧 권지혁의 해임안이 투표에 붙여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 비밀스러운 안전 가옥에서 한서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실의 모든 시청각 장비를 완벽하게 장악한 채 권지혁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기계 속의 진정한 유령이자 심판의 집행자였다. 권지혁의 신호만 떨어지면 이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최민준이 아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움직임에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아니, 그는 최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권지혁의 선언에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최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것이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하며 비웃었다. 무슨 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 회장, 이제 와서 연극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변이 일어났다. 최민준의 뒤에 있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더니 그가 공들여 만든 모든 그래프와 수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화면 중앙에서 심장처럼 깜빡이는 녹색 커서 하나만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심판을 집행할 유령, 한서연의 서명이었다. 안전 가옥에서 한서연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나는 나비처럼 움직였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채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침착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딸의 마지막 의무였다. 그녀는 엔터키를 눌렀다. 심판의 막이 올랐다. 화면에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제목은 베리타스 캐피탈 자금 흐름 분석.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 내역이 펼쳐졌다. 최민준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퀀텀 리프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사회 멤버들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이사들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화면 꺼 전원을 차단해.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서연은 회의실의 모든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대 위에 갇힌 배우에 불과했다. 최민준은 이제 권지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이미 패배했다. 화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이노시스테크의 최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몇 년 전 퀀텀 리프에서 유출되었던 기밀 코드가 나란히 나타났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기술 도둑질의 증거였다. 이어서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제목의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훔친 기술을 의기양양하게 보고받고 복제를 지시하는 내부 통신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차기 회장으로 떠받들던 이사들은 이제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에게 아주 작은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는 최민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최민준 대표, 당신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가 아직 남았습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화면 중앙에 나타난 단어는 바로 오리온이었다. 최민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 디렉토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서연의 아버지를 향한 그의 질투심이 담긴 이메일, 자동차를 원격 조종하는 살인 코드,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통화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최민준이 화면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방해물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조각뿐입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한순간에 잔혹한 살인사건의 증거 발표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최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의 제국, 그의 명성,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아니라 추악한 살인자일 뿐이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권지혁이 모든 것을 계산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미리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에게 뇌물을 받았던 이사들은 필사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수사관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패배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의문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권지혁은 그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끝까지 응시할 뿐이었다. 정의는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정보를 입수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다. 한 시대의 총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추락한 최민준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혁은 자신의 적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서 있었다. 최민준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그날,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진을 맞았다. 그의 몰락과 함께 정경계의 추악한 커넥션들이 줄줄이 폭로되었다. 권지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함으로 부패한 이사들을 모두 숙청하고 최민준의 이노시스테크가 남긴 공백을 파고들어 퀀텀 리프 홀딩스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회사는 위기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강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언론은 권지혁의 완벽한 승리를 얼음 제왕의 귀환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한서연의 안전 가옥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최민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허탈함으로 가득 찼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녀의 삶에서 이제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과 몇 가지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챙겼다. 권지혁과의 계약은 끝났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터였다. 그 돈으로 작은 방을 얻고 다시 혼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그랬다. 모든 것이 끝나면 결국 다시 혼자였다. 그녀는 그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바로 그때 안전 가옥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김비서가 아닌 권지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CEO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주변의 보안팀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넓은 공간에 오직 두 사람, 권지혁과 한서연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짐가방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한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비즈니스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드네임 에코와의 계약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린다. 그의 말에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떠나라는 말 대신 새로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법정 후견인 신청서와 프로메트스 재단 설립 계획안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 재능이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세상을 위해 쓰여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진실되게 들렸다. 그는 프로메트스 재단에 대해 설명했다. 퀀텀 리프가 전액 출자하여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인공지능 기술을 오직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영리 재단. 그리고 그 재단의 중심에 그녀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집과 돈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투자지. 너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가장 중요한 투자다. 그 순간 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년간, 아니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제안 앞에서 그녀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차가운 계약이 아닌 따뜻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계약이 시작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계약이 1년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프로메트스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 연구의 허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어두운 옥탑방의 외로운 천재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젊은 과학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후드 티셔츠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다. 객석의 가장 뒷자리에서 권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데이터와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 미래를 응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GFC 타워 최상층의 권지역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다르게 보였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한서연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태롭지 않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세상은 달라 보였다. 정복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있는 곳. 차가운 CEO와 천재 소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서로의 운명을 바꾸고 서로를 구원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은 온기를 찾았고 외롭던 그녀의 세상에는 가족이 생겼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